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할 게 뭐냐면 두 개를 할 텐데 중개대상물하고 시험제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일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먼저 해봅니다. 우리 교재는 요게 18페이지죠. 중개상물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대상물은 총 5개입니다. 3조에 써져 있죠. 토지가 있고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으니까요. 요 5개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 나오는데 이제 쉽습니다. 요것은. 네. 토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의 일부,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지를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거래할 수 있겠느냐. 토지의 일부가 중개상물 될 수 있나요? 있다. 토지 일부를 갖다가 아까 지역권 설정할 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원래 땅 주인이 일부만, 이쪽만 통로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일부 될 수 있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라든지 저당 설정은 안 돼요. 처분행위에서 안 되는 겁니다. 처분행위는 딱 특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라고 배우실 거야 아마 이거. 물건의 일부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인 매매나 저당은 안 돼요. 근데 뭐가 되죠? 이게 되는 게 빌려주는 게 되죠. 임대차라든지 지상권 설정 이런 건 됩니다. 이런 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부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물건의 일부는 이런데 권리의 일부인 게 있죠. 권리의 일부가 뭐예요? 지분. 그럼 반대입니다. 권리의 일부는 처분이 돼요. 지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반대로 지분에 대해서는 빌려주는 게 안 되겠죠. 지분을 빌려준다면 어디를 빌려줘야 돼? 진짜 정하기 힘들죠. 정할 수 없지. 여러분이 요 집의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어. 그럼 어디가 여러분 거야? 정할 수 없지. 이 집이 여러분 절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절반 나눴어. 그러면 그 중에 또 절반이 여러분 거야. 어디가 여러분 거야? 특정 못해. 또 나눠면 그럼 그 중에 또 절반은 또 그 중에 절반이 또 추상적으로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빌려줄 거예요? 안 되지. 그죠? 지분을 빌려줄 수는 없지. 그렇죠? 물건의 일부에 이게 부동산의 일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토권이 있어요. 대토권. 대토권 어때요? 대토권. 이 건물이 철거가 되면 아직 철거 안 됐어. 철거가 된다면 이런 땅을 받기 위해서 분양 신청할 자격을 원주민한테 오랫동안 살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대토권이에요. 대토권. 이런 대토권은 어떤 땅이죠? 몰라 하지. 이제 장래 일이야.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고 장래에 분양 신청할 그런 자격을 주니까 어떤 땅을 분양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격만 있는 거예요. 자격만. 그래서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이에요. 불법. 못 팔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사물 될 수 없죠?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 대토권이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이 중개대상물에 건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건물은 뭘 건물이라고 그래요? 뭘 건물이라고 그래요? 건물은? 땅에 붙어있는 정착물인데 정착물부터 시작하잖아요. 붙어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3요소를 다 갖췄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 정착물 붙어 있으면서 이거 지붕, 이거 주벽, 기둥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상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지붕 있고 여기 기둥만 세워져도 건축물로 보잖아. 공법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이 훨씬 넓어요.
그리스에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 뭐 있잖아, 이런 거. 그것도 건축물로 봐요. 공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근데 그건 우리나라 관점에서 민법상으로 보면 건축물이 아니지. 벽이 막혀 있지 않고 막 그러면. 처음 듣는 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중개 대상물에서 얘기할 때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민법 따라가, 민법. 민법의 건축물 개념은 뭐예요? 붙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갖춘 거야. 이 세 가지를 갖춰서 이렇게 건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물 맞죠? 이게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건물 맞죠? 중개사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가 있느냐?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해서 노는 땅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세차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놔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조립을. 이걸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건물 되려고 하는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결국은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봐줄 수가 없어. 전혀. 이건 조립해 놓은 거야, 정착물이 아니야. 근데 중개사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차장 구조물 아니다. 이거 나오지.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짓고는 있는데, 호수가 딱 정해졌어. 분양계약도 건설사랑 딱 맺어져 있어. 그러니까 특정이 돼 있잖아. 호수가 결정돼 있고 몇 동 몇 호가 결정돼 있고 분양계약도 체결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가능해. 그죠?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이걸 뭐라고 봐요?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시험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 반면에 아파트 분양권과 구별되는 게 철거민 딱지가 있죠? 이 철거민 입주권인 딱지는 어때요? 이게 철거가 된다면 분양 신청할 자격을 딱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거민 입주권 딱지는 대토권하고 너무너무 흡사해. 아직 철거 안 됐어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철거가 된다면 분양 신청할 딱지 하나씩 줄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몇 동 몇 호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분양계약이 아직 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거래가 불법이야.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없고 장래 건물로 봐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철거민 딱지는 중개사물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임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임목은 뭐예요? 임목? 뭘 임목이라고 그래요? 자, 땅이 있는데 이 땅이에요.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 이 심어져 있는 요 나무를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등기가 끝났죠. 그러면 요것이 임목이야. 그러니까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불러. 임목이라고만 불러도 등기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요 임목의 소유권자는 A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등기가 끝나고 그래서 임목이 되면 그 임목은 땅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따로 놀아. 따로. 별개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라고. 그러니까 혹시 이럴 때 등기된 임목이 있는데 A가 땅을 팔아먹었어. 그래서 등기 명의를 B한테 넘겨줬어. 그러면 이 임목도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요? 아니요. 그냥 A야 그냥 A 거야 그대로. 따로 놀아. 따로. 별개 부동산.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때 여기 A가 땅을 안 팔고 이제 반대로 임목만 팔 수도 있어.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는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를 가져오면 돼. 그러면 임목의 소유권자가 누가 돼? B. 여전히 땅 주인은 누군데요?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등기된 임목은 임목 매매를 할 수 있어. 또 뭐 또 할 수 있는가? 임목을 갖다가 C라는 은행한테 담보를 갖다가 잡히고 이렇게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임목 저당이라고 그래. 저당. 그러니까 임목은 두 가지 거래를 할 수 있어. 임목 매매, 임목 저당 두 가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저당 설정할 때는 저당 설정 은행에서 이거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해 줄 때는 은행은 까다로워 가지고 이거 이제 산불 나거나 없어질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보험에 딱
들어놓으면 그때 대출해줘요. 임목보험. 그랬다가 3+, 없어졌죠. 보험금 나오겠죠.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갖다 회수한다고. 그걸 민법 시간에 배울 때는 무슨 대상 청구권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야. 들어보신 거 같죠? 또 아니에요? 대상 청구권. 저당권자가 보험금에서 돈 가져가는 거, 빼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보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게 이렇게 등기된 임목인데 잘려. 이렇게 벌채가 돼가지고 옆에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거지,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시간 지나면 더 떨어질 건데. 그래서 저당권자가 그 자빠져 있는, 쓰러져 있는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가지고 이 쓰러져 있는 나무를 다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요.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잘린 나무를. 팔아야지. 그 경매로 파는 거야, 이걸. 팔아가지고, 경매로 팔아야 공정하니까.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어차피 이게 잘린 나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이렇게 잘린 나무에도 미치더라, 이런 거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땅 주인은 A인데, 임목의 소유권자는 B. 혹시 이게 잘못돼서 경매 넘어가서 B가 낙찰 받아도 임목의 소유권자는 B. 매매로 바뀌어도 B. 경매로 바뀌어도 B. 땅 주인하고 달라지면 이거 뽑혀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임목의 소유권자는 임목 자체에 대한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임목 자체에 대한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뽑힐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B 뽑히지 않게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죠.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 이렇게 되지. 자, 등기 없이도 B가 지상권자가 돼버려. 강제로.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땅 주인과 임목의 임자가 같았다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면 임목의 소유자한테 요걸 인정해, 이거.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안 뽑혀, 이거. 이게 법정지상권이지. 저절로 생기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임목의 소유권자를 보호하는 장치. 뭐 이게 임목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임목까지 받고, 여기 보면 이제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이 있잖아요. 예. 광업재단은 뭐 이게 사실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 광업재단이 중요상물입니다. 끝. 공장재단이 중요상물입니다. 끝. 이게 끝이요, 끝. 근데 이제 이해만 잠깐 해보시면 돼, 들으시면 돼. 예, 광업재단 같은 경우, 이거 둘 다 돈 꿀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업재단은 광물을 캐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광물을 캐내서. 땅속에 있는 광물을 캐내서. 그래서 사업해가지고 그 이득을 보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사실은 초기에 투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싼 기계도 사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거 대출을 받아서 조금 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끔 법이 허용한 거예요. 대신에 그 사업하면서 거기 지금 보면 갖춰져 있는 비싼 물건들이 있죠. 뭐 트럭도 있을 수 있고 뭐 굴착 장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광업 재단과 관련해서는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광업권도 그냥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큰 권리지. 광업권. 광물 캐낼 수 있는 권리. 국가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런 광업권이나 또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또 뭐예요? 굴착 장비나 트럭이나 아니면 거기 사업하면서 지어놓은 건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가져오면 대출을 좀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묶어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광업재단. 그러니까 광업재단 안에는 막 광업권도 들어가고 여기는 굴착 장비도 광업권도 들어가고 굴착 장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트럭도 들어가고 하여간 비싼 거 들어가고 지상권도 들어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광업재단.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서 여기다가 돈 꺼주면서 대출해주면서 요걸 담보로 잡아놓죠? 저당 설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글자가 들어가면 둘 다 이렇게 묶어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그리고 그때는 이 재단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거의 100% 저당 설정이 목적이에요. 이거 개인 사적으로 뭐 사고 팔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담보 설정해서 대출 받을 수 있게끔 법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허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목적물로 요 광업재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광업권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거의. 그렇지만 광업권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공장 계산도 비슷합니다.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담보 잡히고 돈을 많이 꾸고 싶을 때 공장이 3개나 있어. 기계도 있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낼 때 자기 유명한 상표권 갖고 있는 그런 상표도 있고 막 그래. 딱 가치가 있는 거지. 재산적 가치가. 그걸 묶어가지고 담보 집어넣고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정한 게 뭐예요? 공장계단. 요 5개만 중개사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취급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들어보셨나 몰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들어보셨나요? 임목과 비슷한데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거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셨을 때 이건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독립한 부동산. 따라서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는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역사적인 걸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나무를 등기할 수 있게 된 건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입니다. 나무 등기하는 게. 지금은 등기가 되지. 옛날은 등기가 안 됐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땅 주인이 A고 A가 이걸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다가 앞으로 한 5년 이상 더 키워야 되는데 사정상 자기가 이걸 관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팝니다, 이걸. B한테. 심어진 채 파는 거예요. 잘라 파는 게 아니고. 근데 B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좋은 나무가 돼서 한 5년 정도만 더 키우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A는 자기가 못하니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거 매매예요. 땅을 파는 건 아니고. 그럼 B는 이걸 어떻게 돼요? 나무를 산 거예요. 심어진 나무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무를 등기를 못했어요. 등기 못하니까 B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자기 나무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한다고. 일단 경고판을 붙여놓지. 주인 100 해가지고 B가 이거 나무 손대면 죽인다고 써붙여놔. 나무 심어진 나무 경고판. 그리고 이걸 자기 나무라고 하는 것을 영역 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새끼줄을 뚝 둘러놔. 거기다 이제 표차를 같은 걸 붙여놔. B 거라고 막 붙여놔. 동네 사람들 알으라고. 함부로 배가지 못하게끔. 이게 명인 방법이요.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춰놓으면 우리 판례가 B 거다라고 인정해줘.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A에서 B로 넘어온 거야. 소유권자가 B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인 방법이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것만 따로 이제 거래. 만약에 B가 이거 하다가 다시 또 C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C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땅을 사는 건 아니에요. C는 다시 또 갖춰야 돼. 이 경고판을 이름을 누구로 바꿔야 돼? C. 새끼줄 둘러놓고 표차에다가 누가 또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적어놔야 돼. 다 C로 바꿔줘야지. 이름은 또 누구께 된다고 보는 거예요? C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써먹던 방법이요.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등기 다 할 수 있어. 어떤 나무든지. 그러면 임목 등기해서 돈 받고 팔아먹고 등기명의 바꿔주고 또 팔아먹고 등기명의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이론적으로 별개 부동산으로 인정한다라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은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출제를 안 해야 되는데 출제를 해요 또.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결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이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5개 다 있죠? 우리 교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교재에서는 18페이지 보면 3절에 네모 1번 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 그죠? 토지라고 돼 있죠? 거기서 보면 참고 나와 있는 거 일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래서 일필의 일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 용익물권이나 임대차 설정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리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중개사물 될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에서요. 첫 줄. 여기서 건물이 중개사물 되는데 건물은 민법상의 건축물로 한정된다. 건축법상의 건축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 되고 무허가도 되고 이렇게. 자, 팁 나온 거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나왔죠? 중개사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첫 줄 끝에 그러나 가식의 수목은 안 돼요. 등기된 것도 아니고 명인 방법 갖춘 것도 아니고 임시로 옮겨 심으려고 임시로 심어놓은 거 동산이 불과해요.
암석이나 토사 안 돼요. 세차장 구조물 안 돼요. 컨테이너 박스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중요 판례에서 1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장래 건물로 취급해서 중개선물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2번 대토권 남았죠? 중개선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거기 가면 딱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세차장 구조물 나왔죠? 밑에 3번. 세차장 구조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3번에서 제일 끝줄 부분에 보면요. 볼트만 해체해버리면 나온 거 있죠? 볼트만 해체해버리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요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될 여지가 조금 높다. 그래서 중개선물 될 수 없다는 뜻.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20페이지 갑니다. 자, 20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 밖에 이제 하면서 임목이 나옵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목은 뭐냐? 동그라미 1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데 등기 끝난 걸 얘기한다. 등기 끝난 거. 예. 그때 동그라미 2번요. 둘째 줄. 모든 수종의 수목을 등기할 수 있다. 어떤 나무든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별개 부동산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까지 보고 있어요.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땅하고 분리시켜서 임목만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별개 부동산이니까 동그라미 5번. 땅을 처분하거나 또는 지상권을 처분했다고 해서 임목의 소유권마저 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처분행위가 임목에 미치지는 않는다. 동그라미 6번. 임목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임목 등록 원부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 중에서 등기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팁에서요. 1번입니다. 1번. 뭐가 나오냐면 1번.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의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법정 지상권. 다음에 이때는 지료는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임목의 소유권자가 지료는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법정 지상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뽑아낼 일은 없지만 지료는요. 땅 주인이 공짜로 하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고 주라고 그러면 주는 거고 그런 거지. 약정에 따르는 거죠? 이거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원했을 때 토지로부터 분리된 그 수목에도 임목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 미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빠진 거에 미친다고 그랬죠? 미쳐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 경매로 넘겨서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그 뜻이죠 지금? 네.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2번에요. 공장재단 나왔어요. 공장재단도 중개선물 들어가죠? 광업재단도요. 중개선물 되죠?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정리합니다. 자, 뭘 정리할 건가?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일단 법에서 써져 있는 정해놓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이 총 몇 가지인가요? 5가지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5가지에 들어가야 된다. 토지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요. 임목이요. 광업재단이요. 그 다음에 뭐요? 공장단. 5개에 들어가야 중개선물 된다. 근데 이 5개에 들어간다고 다
중개사물이 진짜 되는 건 아니다. 요 중에서 사유물에 또 들어가야 된다. 사유물. 개인께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요 중에서도 사유물. 사유물에 들어가야 거래가 가능해서 진짜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요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요거 공부했죠? 그럼 요 5가지에 안 들어가는 건 중개사물 될 수 없겠죠? 자, 보세요. 자, 건설 기계라고 있어요. 옛날로 치면 중기, 포크레인. 중개사물 될 수 없죠? 안 들어가잖아요. 중개사물 될 수 없잖아요. 선박은요? 없잖아요. 광업권은요? 안 되죠? 광업재단이 되는 거, 광업재단이에요, 이거. 광업권 안 되고. 자, 이건 어때요? 여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영업권. 안 돼요. 아까 중개할 때도 했었어요. 영업권이 뭐예요?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신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비품, 이런 거. 아니면 위치에 따른 이점, 이런 거. 이게 영업권이에요. 이건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대토권요. 세차장 구조물요. 철거빈 딱지요. 안 되고. 아파트 분양권요. 됩니다. 그렇죠. 아파트 분양권은 여기 들어가요. 요 건물.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들, 시험은 이런 것들 노란 거 요거 구별해서 내요. 자, 근데 요 중에서요. 거래가 가능했을 때 중개사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가 불가능한 국유재산이다. 청와대 같은 거. 안 되겠죠? 공유재산이다. 광명경찰서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배우실 때 혹시 개론 시간에 포락지 이런 거 배우셨나요? 포락지는 원래 개인 땅인데 강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나갈 생각 안 한다. 그래서 퍼내도 끝이 없다. 떨어져간 땅. 안 되는 거죠. 반대 개념은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바다인데 메꾼 거. 정주영 회장 땅이 됐잖아. 메꿔서. 그 매립지는 이쪽에 들어갑니다. 사유물이죠. 매립지. 반대말은 포락지. 이렇게 돼. 이거 되는 거예요. 도로 중에 보면 국도, 고속국도 같은 건 안 되죠? 그렇지만 도로 중에 사도 있나요, 사도? 개인 소유 도로, 요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유 도로다. 이건 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담보 잡고 대출해줘요. 대출을 많이는 안 해줍니다. 보통 땅값보다는 한 3분의 1 수준 정도 평가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출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도가, 저당 설정했던 사도가 경매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매 매물로 나옵니다. 그게 도로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유 거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경매도 되잖아요. 우리 경부 고속도로가 경매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건 담보 설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부 고속도로는 그대로 계속 그냥 고속도로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거래가 가능한데 이때 거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 땅이. 중개사물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도 제가 팔라면 팔 수 있지. 다만 그건 그 땅에다가 건축 행위를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거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물 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갑니다. 중개사물 안 되나요? 돼요. 접도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돼요. 접도구역에 들어가는 땅은 몹쓸 땅이에요. 거기다 건물 못 지어요, 일반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건폐율 용적률 따질 때 굉장히 그 대지 면적을 좁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짓지도 못하고 짓는다고 해도 제한을 받고. 몹쓸 땅이지만 또 사기쳐서 팔아먹을 수도 있죠. 괜찮은 땅이라고 하면서.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접도구역 내에 포함된 땅도 될 수 있고, 전방에 있는 군사시설 보구역 내 땅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 두 번째, 사법상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기가 된 경우 사법상 제한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가압류된 건물이에요. 가압류 등기된 건물. 이거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어.
그렇지만 세상에 또 용감한 사람 많으니까 가압류된 건물이다 그래도 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래는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 것은 거래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경매 등기된 건물이에요. 여러분 경매 넘어간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경매 넘어간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세를 얻어서 들어가고 싶으세요?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잖아요. 위험하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세입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 살고 있더라고. 근데 언제 들어갔냐? 경매 등기된 뒤에 전입신고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3천에 100이지만 소액임 차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소액이라도. 왜요? 경매 등기된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새치기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언제까지는 전입이 돼 있어야 돼?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근데 경매 넘어가고 나서 전입하고 계약하에서 들어간 세입자도 있더라니까. 가능해. 위험하죠? 쫓겨나겠죠?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여간 가능은 하다. 등등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나가서 하나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 이게. B한테. 어떻게 넘어갔느냐. 아버지고 아들이야. A가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이야. 그러면요 상속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갑이야 지금 이렇게 소개해서 상속을 해주실래요? 상속 받으실래요? 해가지고 이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 못해. 개입을 못한다고. 상속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저절로 그냥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중개할 거예요? 못한다고. 그죠? 확실하죠 지금? 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끝났어 상속이.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아들께 됐어. 아들이 이걸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나요? 아들이 이걸 갖다가 임대차를 해서 전세 놓을 수 있나요? 이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상속받은 주택이야. 상속받은 주택은 중개사물 될 수 있나요? 있어. 상속 자체는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하셔야지. 상속 자체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아까 법정이상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했는데 땅 주인 A, 임목의 소유권자 A 이렇게 됐죠. 임목입니다. 등기됐어요. 자, 그런데 임목만 이렇게 팔아먹었다. 그럼 B가 이걸 샀다. 그럼 땅 주인 A일지라도 임목의 소유권자는 B가 됐다. 근데 이럴 때 등기 없이도 B한테 인정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지상권이죠. 노란 지상권. B가 지상권자예요. 등기 없이도 인정되죠.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이죠. 이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인데 어떻게 생겼죠? 저절로. 매매가 되는 순간에 B한테 등기 없이도 저절로 생겼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개입을 해서 너 법정지상권을 얻어라. 너는 법정지상권 인정해줘라. 중개하는 겁니까 이거? 상속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저절로 생긴다니까. 저절로 이 노란 게 저절로 상속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중간에서 법정지상권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여기서 B가 이 나무를 갖다가 C한테 팔아먹어. 그러면 임목 매매야 이제. 이 등기된 나무니까 임목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를 C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C는 이제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어. 그러면 C는 노란 법정지상권,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권 취득해요? 지상권은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길 때는 저절로 생기지만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등기해서, 지상권 등기해서 이전 등기 해줘야 돼. 187조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생길 때는 저절로 생기지만 넘어갈 때는 저절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넘길 때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 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C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약서를 한 장 더 써야 돼. 그 계약서가 뭐예요? 임목 매매 계약서 말고 지상권을 넘기는 양도 계약서야. 계약서 한 장 더 쓰죠? 지상권 양도하겠다는 계약서.
그래서 그 약속을 갖다가 지상권 등기를 해서 A 협조 받아서 등기해서 이전 등기 해준다고. 그럼 B한테 뭐가 이제 넘어갔어 이제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자가 B에서 C로 바뀌는 거지. 요건 무슨 계약이야?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첫 시간에 했던 거 땅에 대한 지상권 양도하는 계약을 알선해 주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죠 이거. 해줄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생기는 것은 못해 여러분들이. 법정 이상권 넘어가는 건 해줄 수 있어. 계약서 쓰니까. 그래서 아까 법정 이상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는 건 중개다. 문제심은 있었잖아. 생길 때는 안 되고 넘어갈 때는 되고 똑같은 원리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나왔습니다. 이거 보도록 합니다. 자, 21페이지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가지 암기하셔야 돼. 우리 암기하실 때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는 암기하실 때 이렇게 정책 어떻게 하라고 해요? 손 좀 보시오. 정책 손 좀 보시오. 정책 영토리오. 이렇게 하네. 정책 손 좀 보시오. 손이 뭘까요? 손. 거기 지금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보증 설정 금액 1억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1억인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을 2억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어디서 땅땅땅 해야 됩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1억이지만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디서 결정해요? 정책심의위원회. 자, 보자가 뭘까요? 보수 변경. 거기서는 동그라미 3번이죠? 보수 변경. 보수 변경에 최근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보수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대한 보수를 갖다가 올렸어요. 낮췄어요, 참. 원래는 0.9%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반인 0.5, 0.4로 낮췄어요. 어디서 의사결정에서 땅땅땅 통과시켰을까요?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이거예요. C는 뭐요? 시험제도입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시험 올해 볼까 안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만일 시험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험생이 많잖아요. 어떻게 시험 볼라나? 어떻게 시험 볼 것 같아? 눈치는. 어쨌든 이게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좋을 수는 있어. 어떻게 보면 그거만 안 퍼지겠지. 근데 지금도 보면 막 등교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잖아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안 퍼지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확진자가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뭐 그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숫자 줄여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정상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아주 그런 몸부림이지, 몸부림 지금. 그죠? 그래서 막 셧다운 상태가 아닌 상태로 가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지금. 좀 숫자가 좀 늘어나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시험 볼 때 아마 제가 볼 때 요 시험장 요 안에 지금 학생들 등교한 거 쭉 보니까 절반으로 줄었더라고. 간격을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명 정도 봤을 거야. 그 안에 20명 맞나? 한 30명 맞나? 절반 정도로 줄 거예요. 한 강의실에. 그러면 시험 장소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어? 거의 2배로. 돈 많이 깨질 거구만. 거의 2배로 확보해가지고 듬성듬성 앉아서 시험 볼 수 있게. 컨닝은 더 힘들어질 거야. 감독관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근데 올해 시험을 못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 뭐예요? U가 뭐예요? U. 중기업의 육성이다. 육성. 갑자기 기억자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나냐고 물으시면 안 돼. 육성. 중기업의 뭐예요? 육성. 자, 그 다음에 첫 줄 그 위에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둘 수 있다? 어디에? 협회에요? 아니면 국토부에요? 국토유통부에 둘 수 있다. 그죠?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박스가 중요하네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4개 중에서 말이에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땅땅땅 결정하면 시험에 관한 사항들 그때는 시도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시도의사는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여기요.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 보시면 구성을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몇 명? 7명 이상. 몇 명 있네? 위원으로 구성? 11명이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4, 7, 11. 7, 11이 편의점 있잖아요. 4, 7, 11. 그죠? 4가 4이기도 하잖아요. 4, 7, 그럼 11. 4. 이게 4가 무슨 뜻이에요? 포함이에요. 포자가 더 중요합니다. 제외가 아니고 뭐예요? 포함. 거기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위원장은 누구? 위원장은 누구요? 1차관. 위원장 누구? 1차관. 국장 아니에요? 1차관. 위원 임명은 누가 해요? 뒤에 바로 뒤에. 위원 임명은 임명권자 누구요? 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팁의 2번 보시면 위원장이 나오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팁의 2번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위원장만 있어요. 그러면 부위원장 역할을 할 사람은 이제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지명을 해요. 상황이 발생하면. 자, 제일 밑에 네모 3번. 임기 몇 년이고요? 임기 몇 년? 2년. 근데 중간에 위원 중에 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보궐을 뽑겠죠. 보궐로 들어온 사람 임기가 새로 2년 되는 게 아니고 남은 임기만 채운다. 그죠? 자, 오른쪽 가십니다. 23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5번에 가로 2번요. 네모 5번에 가로 2번요. 거기 나오죠? 자, 개의 및 의결 별표하시고 공부해도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거기 보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8명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10명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재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적 위원이 10명이면요. 몇 명이 참석했을 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반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 가지고는 안 되는 6명부터 회의 열 수 있는 숫자예요. 10명이라면. 예. 그리고 의결되려면 출석한 위원 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인데 6명이 출석했어요. 재적이 10명인데 그러면 회의는 열 수 있어. 그럼 6명 중에서 몇 명이 찬성해야 땅땅땅 안건이 통과되는 거예요. 3명 갖고 안 돼. 4명부터 되는 거예요. 과반수가. 그런 의미에요. 자, 25페이지 가보십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자, 거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은 누구라고 해요? 25페이지 제일 위에 시도지사.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나설 수 있죠? 거기 두 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딱 미리 거쳐가지고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누가 직접 나설 수 있다고요? 국장이. 근데 국장 마음대로 나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서죠? 심의위원회에서 딱 결정해줘야 되죠? 요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십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에 가로 2번입니다. 작년 30회 시험 때 나왔던 거예요. 예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하고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정 공고는요. 언제까지 합니까?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 자,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답니까?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그렇죠?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 근데 이때 공고할 때는 동그라미 3번 관보에 공고하고 플러스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겁니다. 플러스에 플러스 관보 또는 일간신문이 아니에요. 관보 및 일간신문이에요.
두 군데 다 공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보에도 하고 일간신문도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교재 28페이지 가보십니다. 네모 7번. 중개사 시험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다만 딱 두 사람은 못 봅니다. 네모 7번에 보면 못 보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격 취소된 양반이에요. 그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시험 못 보죠? 3년. 이 사람하고 가로 2번 보시면 또 누가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인가요?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이죠? 몇 년간은 못 봐요? 5년 동안은 못 본다. 이 두 사람 빼고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모 8번에 가로 1번. 합격자 공고 나와 있죠? 합격자 공고? 네. 그래서 시험시행위원회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는 이를 공고해야 된다. 나왔죠?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12월 2일인가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보고 한 달 있다 발표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채점하고 뭐 통계 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자격증은 막상 누가 주나요? 시도지사. 누가 자격증 준다고요? 시도지사는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한 달, 1개월을 물어봤었어요. 자격증을 준다. 물론 자격증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나서 주게 됩니다. 그죠? 시도지사는 1개월 내 자격증 교부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 주는 사람은 국장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준다. 그렇죠? 네. 밑에 보시면 자격증 대여 등은 금지 나왔죠? 네모 9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자격증을 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격증 대여하면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감이고 또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옆에 써주시고. 자, 그러면 대연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연지 아닌지. 요게 대연지 보세요. 요거 하고 쉽니다. 대연지 아닌지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양반이에요. B는 자격증이 있고요. 이번에 막 자격증을 땄고요. 이 사람은요, 경력이 엄청납니다. 부동산 경력이 40년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실은 갖고 있죠, 자기 사무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실에 자격증 걸고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관둔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서 둘이 이제 이렇게 B걸 걸고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B걸 걸었어요. 여기 B걸 걸고서 A가 다시 둘이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쓴다고. B걸 걸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개공이죠. 오픈하는 사람은 개공은 B예요. A는 뭐예요? 중개? 보조인 거 아시죠? 자격증 없잖아요. 사실 이분이 교육을 받고 이분이 오픈해가지고 이분 등록증과 자격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개공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쓴다고. 계약서 이번에. 계약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계약서 이렇게 있어요. 매매계약서. 근데 여기다가 계약서를 쭉 쓰고 쓴 사람은 A가 썼어요. 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B 해서 B의 도장을 찍었는데 요 계약서 쓸 때마다 B는 퇴근하지 않고요. 사실은 자기 사무실이 아니고 이 사람 사무실인데 퇴근하지 않고 있다가 사장님이 도장 찍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B는 자기 도장을 갖다가 직접 찍었어요. B가. 100장을 써서 100장 이렇게. 그러니까 B가 한 일은 뭐야? 나가서 청소만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찍으세요 그러면 와서 기계처럼 찍었어. 100장을 다시 이렇게 찍었어. 이러면 대여예요 아니에요? 대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대여입니다. 대여. 대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업무를 받냐 이것 갖고 판단합니다. 누가 계약서를 써줬냐 가지고 판단하지 누구 이름이 나오고 누구 도장이 찍혔냐는 형식이나 외관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지 누구 도장 찍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써주었냐 가지고 판단합니다. A가 썼잖아 무자격자가. 대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못 믿는 눈치.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지금 다 저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잖아.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들키면 저건 자격 취소에다가 1항 1반이요. 근데 저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 계약서를 다 A가 쓰고 나서 B가 여기다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그 손모가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포착했을 때 이거 적발이 되는 거잖아. 적발이 어려워서 그렇지. 들키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대여는 대여 맞아요. 밑에 보십니다. 중요 판례 읽어봅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전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여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거기서 돈 번 것은 동업관계에 있으니까 나눠 가졌지. 그렇지만 계약서 쓰고 이런 실질적 중개활동을 저 무자격자가 절대 하게 하지 않았다면 대여는 아니다. 이런 거지.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지금 칠판에 쓴 저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합니다.